사랑합니다, 행복님.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나는 또 오늘도 비교하고 있더라고요. 저 사람은 벌써 손주 학교 보내고도 여유롭다는데, 같은 나이인데 친구는 남편이 여행 보내준다더라. 나는 뭐하고 살았지? 나는 왜 늘 뭔가 부족한 사람 같지? 아무도 나한테 뭐라 한 사람 없습니다. 근데 나 스스로가 나를 못 살게 굽니다. 그 사람은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뒤처진 기분이 들까? 부러움인지 자괴감인지 질투인지 섞이고 얽혀서 하루 종일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무서운 건요, 이 비교라는 게 끝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은 친구의 집이 부럽고, 내일은 딸 잘 둔 지인이 부럽고, 모레는 며느리랑 사이 좋은 옆집 할머니가 부럽습니다. 비교는 나를 채찍질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조용히 나를 갉아먹는 병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우리가 왜 자꾸 비교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 비교에서 벗어나는 심리적 전략,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느끼는 이 마음, 혼자만 그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볼까요?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압니다. 비교한다고 인생이 나아지는 건 아니라는 걸. 그런데도 왜 스스로 비교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고 마는 걸까요? 그건요, 인간의 뇌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신경심리학자 리처드 윌킨스는 말합니다. 사람은 뇌 구조상 상대적 위치를 파악하는 데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쓴다. 즉, 내가 지금 사회적으로 어디쯤 있는지, 나보다 잘난 사람은 누구고 못한 사람은 누구인지 항상 비교하면서 자신을 정의한다는 겁니다. 이건 생존 본능에서 비롯된 겁니다. 원시 시대에는 내가 이 무리 안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빨리 파악해야 음식을 더 얻고 더 안전한 잠자리를 확보할 수 있었죠. 그 본능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비교가 생존에 필요한 게 아니라 자존감을 찢는 무기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정신과 의사 테오 콤퍼스 박사는 현대인의 우울증 원인 중 하나로 과도한 비교 중독을 꼽았습니다. SNS를 보며 누군가의 삶을 부러워하고 이웃의 딸, 친구의 며느리, TV 속 연예인까지 나는 왜 저렇게 못 살까라는 마음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게 만드는 것. 심지어 비교가 나도 모르게 습관이 되면 기쁨조차 마비됩니다. 이번 여행 너무 좋았는데, 근데 누구는 유럽 갔더라. 나도 손주 봤는데 옆집은 벌써 영어 유치원 다닌대. 내 행복보다 남의 행복이 더 커 보이는 순간 우리는 내 삶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립니다. 여기서 철학자 한 명, 쇼펜하우어의 말이 떠오릅니다. 우리는 남의 불행엔 참을 수 있지만 남의 행복은 참기 어렵다. 그만큼 행복이란 상대적이라 느끼는 순간 나의 평온은 무너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꾸 남과 나를 비교하는 건 정말 열등감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열등감이 아니라 정체성의 불안 때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잘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이 나이대에 괜찮은 사람인가? 이 질문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우리는 비교를 통해 답을 찾으려 합니다. 쟤보다 내가 나아. 혹은 나는 왜 쟤만큼 못하지? 실험 하나 소개할게요. 미국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의 사회적 비교 이론입니다. 이 실험에선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자신보다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과 비교하게 했고, 다른 하나는 자신보다 능력이 더 나은 사람과 비교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능력이 뛰어난 사람과 비교한 그룹은 무기력함, 자기 비난, 심지어
나는 노력해도 안 될 거야 라는 학습된 무기력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자신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한 그룹도 행복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왜냐고요? 비교를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스스로를 부정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남보다 낫다고 느낄 땐 우월감에 잠깐 도취되지만 그 감정은 늘 불안정합니다. 언제 내 자리가 흔들릴까? 저 사람도 나보다 더 나아지면 어떡하지? 이 불안은 곧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 부족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비교는요, 자존감을 채워주는 게 아니라 구멍을 더 크게 만드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그 구멍은 아무리 외부로부터 잘하고 있어요 라는 말을 들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이 끝없는 비교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아무리 마음을 다잡아도 어느 순간 또다시 남을 바라보며 초조해지는 나. 그 감정이 반복될수록 스스로가 한심하게 느껴지고 자존감은 바닥을 칩니다.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생각보다 단순하고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비교 끊는 기술,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부터 아주 강력합니다. 첫 번째, 그 사람 이름을 당장 지워라. 솔직히 말해볼까요? 비교는 대상이 있어야 작동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대부분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한 사람입니다. 그 며느리는 일도 잘하고 살림도 잘한다며? 친구 남편은 이번에 퇴직금으로 땅 샀다던데? 아파트 위층 김영희는 손주가 의대 간다던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를 제일 힘들게 하는 비교는 사회 전체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단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의식 중에 우리는 그 사람을 기준점처럼 마음속에 저장해 둡니다.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나도 모르게 내 감정의 리모컨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강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의식적으로 지우는 것. 단순히 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장점, 잘난 점, 화려한 삶이 머릿속에 떠오를 때마다 그래서 뭐? 라고 되물어야 합니다. 그건 그 사람 인생이고 난 나대로 충분히 잘 살고 있다. 그리고 종이에 이렇게 써보세요. 김영희는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 그 사람이 잘 살든 못 살든 내 인생엔 아무 영향 없다. 이 문장을 눈에 보이는 곳에 붙여두는 것만으로도 뇌는 비교 대상을 덜어내는 훈련을 시작합니다. 실제로 미국 심리학자 다니엘 카너먼 박사는 초점의 환상이라는 심리 개념을 통해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묻기 전에 누구의 삶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그들의 대답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부유한 사람의 사진을 먼저 보여주면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고, 가족이 웃는 사진을 보여주면 가족이 최고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우리는 어디에 시선을 두느냐에 따라 마음과 인생의 기준이 완전히 흔들리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기준이 남일 때 우리는 내 인생의 행복을 송두리째 내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의 일이 당신의 평정을 흔들게 두지 마라. 그건 당신의 몫이 아니다. 지워야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그 사람의 모습과 인생을. 비교는 대상이 없으면 작동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감정을 흔드는 그 이름, 오늘부터 마음에서 내려놓으세요. 두 번째, 이 질문 하나만 던지세요. 비교는 조용히 시작됩니다. 친구가 툭 던진 한마디. 아유, 요즘 다들 제주도 한 달 살기 한다더라. 그 순간 마음속에서 익숙한 속삭임이 들립니다. 근데 난 왜 이렇게 사는 거지? 나는 왜 아직도 이 모양일까? 아무도 나를 깎아내린 적 없는데. 내가 먼저 나를 깎기 시작합니다. 이럴 땐요, 딱 한 가지 질문만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내가 진짜 바라던 게 그거였나? 그게 정말 내 인생의 목표였던가? 아주 단순한 질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질문 하나가 비교의 전선을 단숨에 무너뜨립니다. 왜냐면 우리는 종종 남들이 좋아하는 걸 내 꿈처럼 착각하고 거기서 벗어나면 마치 실패한 인생처럼 느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심리 개념이 있습니다. 외부 기준 내면화 증후군. 심리학자 버나드 베이슐은 사람들이 타인의 기준을 자신 안에 들여놓고 그걸로 끊임없이 자신을 평가하며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원래 내가 바라던 삶은 사라지고 남들보다 덜하다는 감정만 남습니다. 그런데 이 이론을 실험으로 증명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심리학자 데이비드 맥갤로이와 존 더닝은 한 실험에서 참가자들에게 원하는 목표를 먼저 쓰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놀랍게도 참가자 절반 이상이 자신의 목표와 전혀 관련 없는 일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심지어 사실 이게 내가 원한 건 아닌데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사람들은 타인의 기준을 너무 자주 자기 것으로 오해한다는 것. 그 기준에 매달리는 동안 비교는 커지고 자존감은 무너진다. 그래서 방법은 하나입니다. 비교될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되물으세요. 그게 정말 내가 바라던 삶이었나? 진짜 내가 원하는 건 뭔데? 그 순간부터 남의 삶은 선망이 아니라 참고용으로 바뀝니다. 내가 중심에 서면 남은 더 이상 비교 대상이 아니라 그저 지나가는 배경이 됩니다. 세 번째, 지금 당장 SNS를 끊으세요. 비교는 언제 시작될까요? 마음이 약해졌을 때? 아니요. 당신의 손가락이 무심코 휴대폰을 켤 때부터 시작됩니다. 습관처럼 켠 인스타그램, 무심코 내린 스크롤, 그 안에 올라온 건 누군가의 하이라이트 장면입니다. 친정엄마랑 데이트했어요. 우리 딸, 이번엔 또 상 받았네요. 아침부터 남편이 꽃다발을. 그걸 보는 순간 가슴 어딘가가 살짝 쿡 하고 아픕니다. 나는 지금 나름대로 괜찮았는데 갑자기 현실이 초라해집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이렇게 이어지죠. 나는 왜 저렇게 못 살지? 이게 바로 SNS의 무서운 점입니다. 남의 인생을 보는 게 아니라 남의 인생에 내 감정을 뺏기게 되는 것. 미국 미시간 대학교 에단 크로스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페이스북을 자주 사용하는 성인일수록 행복감은 떨어지고 외로움과 우울감은 더 깊어졌습니다. 특히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남의 게시물만 보는 수동적 사용이 가장 치명적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덴마크 행복연구소에서는 한 그룹에게 SNS를 일주일간 끊게 하고 다른 그룹은 평소대로 사용하게 했습니다. 단 7일 뒤 SNS를 끄는 그룹은 자기 인생에 만족한다는 응답률이 55%나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됐다고 답했습니다. 왜일까요? SNS는 절대 현실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가장 반짝이는 순간만 편집해서 보여줍니다. 문제는 우리는 그걸 보면서 그 사람의 클라이맥스를 내 일상과 비교하고 있다는 겁니다. 프랑스 철학자 알랭 드 보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행은 다른 사람의 삶을 훔쳐보는 데서 시작된다.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이 허무함, 열등감, 박탈감, 위축감, 그 감정들의 출처는 어쩌면 당신 손안의 작은 화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이제 손가락을 멈추세요. 손가락이 멈추면 비교가 멈춥니다. 비교가 멈추면 마음이 돌아옵니다. 당신의 인생은 지금 이 순간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단지 너무 많은 타인의 삶을 들여다보느라 내 삶의 색깔을 잃어버렸던 것뿐입니다. 오늘만큼은 그 손가락
화면 말고 당신 마음 위에 올려주세요. 네 번째, 난 지금 충분히 잘 살고 있어. 마음속 비교 괴물을 잠재우는 한 문장. 비교는 밖에서만 들어오지 않습니다. 진짜 무서운 건 내 안에서 스멀스멀 올라오는 비교입니다. 나는 왜 아직도 똑같은 일만 반복하고 있을까? 젊었을 땐 그래도 꿈이 있었는데, 친구는 저 나이에 자격증도 따고, 손주도 보고, 여행도 다니고. 근데 난 뭐지? 이건요, 남이 나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옛날의 나와 남의 삶과 상상의 기준과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내면화된 비교 습관이라고 부릅니다. 한 번이라도 나는 부족하다는 감정을 느낀 사람은 그 비교의 회로가 뇌에 각인되며 계속해서 자신을 깎는 방향으로 생각이 돌아갑니다. 심리학자 루카스 베렌트 박사는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문장 속에 비교와 열등감이 가장 깊이 숨어 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문장입니다.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못하지? 나는 왜 아직 이걸 못 해냈지? 나는 왜 이렇게 평범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한 문장으로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 문장은 아주 단순합니다. 난 지금도 충분히 잘 살고 있어. 이 문장을 하루에 단 한 번, 비교가 올라오는 순간에 의식적으로 말해보세요. 단순한 자기암시 같아 보여도 뇌는 반복된 언어에 반응하고 감정은 그 언어를 따라갑니다. 이걸 인지 리프레이밍, 즉 감정 재구성 기법이라고 합니다. 내 안에 무심코 떠오르는 부정적인 비교를 내가 선택한 문장으로 덮어쓰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철학자 루소의 말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가장 현명한 사람은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는 법을 아는 사람이다.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만족은 지금 이 순간에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비교할 시간에 오늘 내가 해낸 사소한 일 하나를 조용히 칭찬해 보세요. 세탁기를 한 번 돌린 것도, 손주 밥 한 끼 해먹인 것도, 혼자 병원 다녀온 것도 지금의 나에게는 모두 충분한 삶의 증거입니다. 다섯 번째, 남의 삶은 작품 감상처럼 보세요. 비교가 아니라 감탄으로. 살다 보면 이런 생각 한 번쯤 드셨을 겁니다. 친구네 부부는 참 사이가 좋더라. 이웃은 자식들이 용돈도 많이 주고 자주 찾아오고 난 왜 이렇게 안 풀리지? 그런데요. 우리가 부러운 그 장면들, 그 사람의 인생 전체가 아닙니다. 그저 한 장면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장면조차 내가 보기 좋게 편집해서 받아들이는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심리학자 페이스 헤일이 진행한 실험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당신이 부러워하는 사람을 떠올려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 사람의 인생에 실제로 일어난 힘든 사건들을 알려줬습니다. 그 결과 참가자의 78%가 더는 그 사람이 부럽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삶에는 늘 숨겨진 장면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남의 삶은 작품 감상하듯 보세요. 비교가 아니라 감탄으로. 아, 저 사람은 저런 삶을 살고 있구나. 참 멋지다. 나는 내 인생이라는 작품을 또 다르게 그려가야겠다. 그 순간부터 남의 삶은 위협이 아니라 하나의 장르가 됩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자유다. 부러움은 비교에서 오고 비교는 내 삶의 기준이 밖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 기준을 다시 안으로 가져오세요. 나는 내 인생을 나만의 호흡으로 살아가고 있다.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내 삶은 충분히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나만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비교는 멈췄는데 왜 여전히 마음은 불안할까?
나는 이제 뭘 바라보며 살아야 하지? 자존감은 어떻게 지키고 내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제는 비교를 끊는 것을 넘어서 비교 없는 삶을 어떻게 잘 살아갈 것인지 그 방법을 하나씩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존감은 성취가 아니라 대화에서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자존감을 이루는 것에서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무언가 성과가 있어야 자존감이 생기는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건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진짜 자존감은요, 내가 나한테 어떤 말을 걸고 있는가에서 만들어집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못해? 또 실수했네. 역시 나란 사람은 다들 잘하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지? 그런 말들이 쌓이면 내가 나를 향한 기대는 사라지고 대신 끊임없는 채찍질만 남습니다. 자존감은 그렇게 조용히 무너집니다. 심리학자 크리스틴 네프 박사는 말합니다. 자존감은 자기 연민과 연결되어 있다. 자신에게 얼마나 따뜻하게 말하느냐가 그 사람의 회복력을 결정한다. 즉, 내가 실수했을 때 그래도 잘해보려 했잖아. 이 한마디만 건네도 뇌는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감각을 되찾습니다. 자존감은 대단한 성과가 아니라 작은 자기 대화에서 시작되는 감정입니다. 오늘 하루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 요즘 진짜 잘 버티고 있어. 내가 나를 알아줘야지 누가 알아주겠어. 이 문장들이 모여 내 삶을 무너지지 않게 버티게 하는 뿌리가 됩니다. 두 번째, 자존감을 지키고 싶다면 삶의 속도를 비교하지 마세요. 살다 보면 자꾸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도 예전엔 뭐라도 될 줄 알았는데, 같은 나이인데 친구는 벌써 손주 다 키워놨다더라. 나는 왜 아직도 이렇게 제자리일까? 그럴 때마다 스스로에게 뒤처졌다는 말을 반복하게 됩니다. 남보다 늦으면 실패한 것 같고, 남보다 느리면 게으른 사람 같고, 남보다 덜 가지면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엔 원래 정해진 속도가 없습니다. 심리학자 엘렌 랭어는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가장 강력한 조건은 타인의 시간표를 따르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녀의 연구에 따르면 남들과 비슷하게 살아야 한다는 압박감이 높을수록 불안과 우울, 무기력감이 더 심해진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자신의 삶을 느리다고 평가하는 사람일수록 자존감이 낮고 회복력이 떨어진다는 결과도 함께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달리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남이 만들어 놓은 트랙에서. 근데 인생은요, 달리기가 아니라 등산입니다. 누군가는 일찍 정상을 찍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천천히 걸어가면서 남들이 못 본 풍경을 다 보고 갑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오래 기억에 남는 등산이 되기도 하죠. 자존감은 속도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방향에서 생깁니다. 남보다 빨리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가고 싶은 방향으로 걷고 있느냐? 그걸 잊지 마세요. 지금 느리다고 느껴져도 당신은 분명히 제 속도로 잘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불안해하지 마세요. 이 길은 당신의 길이고 당신의 시간표는 오직 당신만이 정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당신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사람과 거리를 두세요. 살다 보면 꼭 있습니다. 별말 아닌 듯 하면서도 툭툭 던지는 말로 나를 깎아내리는 사람. 그 나이에 아직도 그거 해? 넌 왜 그렇게 소극적이야? 아휴, 난 내 성격 같으면 못 살아. 상대는 그냥 농담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웃을 수 없습니다. 마음 어딘가가 쓱 긁힌 듯 아립니다. 그리고 그 말은 하루 종일 머릿속을 맴돌죠. 내가 진짜 이상한 건가? 내가 너무 부족한가? 왜 나는 이렇게 당당하지 못할까? 자존감이 무너지는 건 내가 약해서가 아니라 그 말이 자꾸 나를 흔들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 루이자 피켄하우어는 감정 흡수형 성격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남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 눈빛 하나에 감정을 쉽게 끌어안고 그걸 곱씹으며 자기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 이들은 대체로 타인의 말보다 자기 자신의 내면 대화에 더 취약해진다고 합니다. 자존감을 지키고 싶다면 무례한 사람과 싸우기보다 먼저 거리를 설정해야 합니다. 물리적 거리일 수도 있고 감정적 거리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아, 저 말은 나한테 하는 게 아니야. 저 사람은 원래 저런 말투야. 내 문제가 아니야. 그건 저 사람의 생각일 뿐이지. 내 가치와는 상관없어. 그리고 정말 필요할 땐 정중하게 선을 그으세요. 그 말씀은 조금 불편하네요. 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해요. 저한텐 중요한 부분이라서요. 말 한마디로 바뀌진 않아도 그 한마디가 나를 지켜줍니다. 자존감은 자신을 믿는 힘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자신을 지켜내는 용기에서 비롯됩니다. 당신의 마음을 흔드는 말, 당신의 삶을 평가하려 드는 사람, 그 모두와는 딱 한 걸음쯤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네 번째, 자존감은 작은 선택에서 자랍니다. 자존감은 거창한 목표를 이루는 순간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도 모르는 아주 사소한 순간에 자랍니다. 오늘 아침에 나를 위해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린 것. 하루 종일 움직였지만 자기 전엔 꼭 세수를 한 것. 아무도 모르게 해낸 집안일 하나에 수고했어라고 말해준 것. 이런 사소한 선택들이 나를 향한 존중이 되고 그 존중이 쌓이면 자존감은 조용히 단단해집니다. 심리학자 앤젤라 더크워스는 의지력과 자존감의 관계를 연구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자기관리 행위가 반복되면 사람은 스스로를 신뢰하게 된다. 그게 바로 자존감입니다. 나는 나를 믿을 수 있다는 경험의 축적. 그러니까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나를 돌본 그 시간은 누구보다 깊이 나를 지지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딱 하나만 해보세요. 평소보다 더 천천히 나를 위해 밥 한 끼 차려보기. 하루 끝에 오늘도 잘 버텼어라고 말해주기. 거울 앞에서 나를 칭찬하는 문장 하나 써보기. 그건 자존감이 자라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건 거창한 자기계발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를 대하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다섯 번째, 자존감 있는 사람은 삶을 해석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살다 보면 좋은 날보다 힘든 날이 더 많을 때가 있습니다. 계획은 틀어지고 사람에게 실망하고 내가 내 뜻대로 안 따라줄 때도 있죠. 그런데 같은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는 사람과 단단해지는 사람의 차이, 그건 삶을 해석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왜 또 이래? 역시 난 안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과 이건 그냥 하나의 과정일 뿐이야. 잘 넘길 수 있어.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의 차이. 바로 이 생각 하나가 자존감을 가르고 삶 전체의 궤적까지 바꿔놓습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자신의 연구에서 낙관적인 사람은 실패를 내 탓이 아닌 상황 탓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크며 그게 곧 회복력과 자존감의 핵심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즉, 내가 얼마나 똑똑하거나 잘났느냐가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자존감은 무너질 수도 회복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존감 있는 사람은요, 자기 삶의 의미를 다시 써내려 갑니다. 아픈 일이 생겨도 이 일로 내가 조금 더 단단해졌어. 실수했을 때도 그래도 그 경험 덕분에 배웠다. 혼자 있을 때도 이 고요함이 나를 잘 키우고 있다. 그들은 삶을 견디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언어로 삶을 다시 써내려 갑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누군가와 비교하면 부족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조금 느리게 느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아무 의미 없이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르죠. 그럴수록 삶을 새롭게 해석하세요. 이것도 내 이야기를 만드는 중이야. 조금 천천히 가도 괜찮아.
난 지금 잘 가고 있어. 그 문장이 당신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가장 단단한 해석이 될 겁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삶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비교가 스며들어와도, 자존감이 흔들릴 것 같아도 우리에겐 삶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말했습니다. 인간은 주어진 상황을 바꿀 수 없을 때 그 상황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이다. 바로 그 능력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살다 보면 어느 날은 내가 참 못나 보이고, 다른 날은 괜히 눈물이 날 만큼 외롭고, 어떤 날은 아무 이유 없이 마음이 시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남을 보며 나를 깎고, 남과 비교하며 나를 미워하고, 그러면서도 아무 말 못한 채 조용히 하루를 견뎌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애써 살아온 그날들, 그 하나하나가 당신이 자존감을 놓지 않으려고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용기의 시간입니다. 누구보다 조용히, 누구보다 단단히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남들 앞에서 더 잘나 보이려고 애쓰지 말고, 누군가의 기준에 맞춰 스스로를 채찍질하지도 말고 그저 나답게 살기로 마음먹으세요. 그리고 오늘 밤 당신 마음 한가운데 이 말 하나만 꼭 남겨두세요. 나는 지금도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다. 그 한마디가 당신 안의 자존감을 깨우고 당신 삶에 다시 온기를 불어넣을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을 빕니다. 이상으로 행복 주문서였습니다.